오늘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모셨는지 아시겠죠? 네. 네. FOMC 회의가 예. 그저께 있었나요? 네, 어저께 아침에 끝났으니까. 어제 아침에. 네. 예. 어제 아침에 이제 끝나고 그 회의 결과를 듣고 나스닥 시장은 하락을 했단 네, 말이죠.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추세가 하락 반전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한 어떤 그 코멘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은 실망스럽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 해주길 바랬던 거였으니까 당연히 실망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장세 자체가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지금 안 그래도 조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6월 달에 나스닥 조정이 하루에 한 5%대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약간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연준이 제롬 파월이 그냥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그냥 가뿐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그런 코멘트를 기대했던 것 같고요. 실제 내용은 생각보다 이제 그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성장률을 아주 좋게, 그래서 마이너스 6%대였던 걸 마이너스 3%대로 반토막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한 반면에 GDP 성장률을 내년 원래 성장률보다는 조금 낮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난번 6월달 그랬을 때보다는 더 빨리 성장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느 쪽에서 말하는 그 스네이크 자 장세다 이렇게 말하는, 높게 올라갔다가 조금 덜했다 이런 식으로 V자 반등하고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 2주 전에, 그러니까 8월 말에 했던 그 AIT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연준 그 문서 안에다가 확고하게 이 제도를 연준이 진행하는 제도로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예상을 보여줬는데 만장일치로 22년까지는 전체 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거니까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리고 두세 사람을 빼고 나면 23년까지. 그리고 물가 예측한 거를 반영해서 보면 거의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점도표로 보면 24년 말에 가서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걸로, 그런 예상들을 저희는 이제 그 닷플러스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발표를 보고 실망한 거죠. 맞습니다.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 하락이 됐는데, 네. 일단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파월 의장도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좀 더 풀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맞습니다. 이걸 인정한 거 아니냐. 연준의 어떤 한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해서 시장을 여기까지 올려놨고 그 내용은 실무 시장은 전혀 많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금융시장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있고 오히려 더 올라간 그런 상태이다 보니 연준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연준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이제 뒤로 갈 일만 남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이 재정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정정책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좀 낯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10년 동안 금융시장을 이끌어온 그 주역은 통화정책의 주역인 연준, 지금까지 매번 어려움이 되면 항상 나타나서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지키고 올려줬던 쪽이었기 때문에 재정정책이란 얘기도 사실 좀 많이 안 사용됐고, 그 다음에 그 주체인, 재정정책 주체는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정책을 쓰는 모습도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 지금 우리는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봤지만 그래도 어떤 뭔가 이 불황에서 탈피시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진행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는 제롬 파월이 자꾸 재정정책 얘기를 했지만 그건 잘 안 들리고 유동성을 약속한 약속은 없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치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웠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제가 무슨 뭐 다른 어떤 그 매크로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투자자들과 저희 고객들과 같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그렇게 시장을 힘들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라고 보면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괜한 스트레스가 좀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부분도 많이 퇴보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이런 식의 투자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냐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는 식의 투자? 그러니까 뭐 조금 과하게 말하면 투기적인 투자식으로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되다 보면 그래서 레버리지 더 쓰고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거에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충분히 투자 잘 해서도 1, 2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데 좀 더 급한 쪽으로 자꾸 전환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까 봐 그런 걱정이 좀 있고요. 오늘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설명을 좀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발표 이전서부터 약간 불길한 징조가 네, 있었죠. 예, 성장주들의 어떤 폭락 상황이 며칠간 있었습니다.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지금 니콜라에 대한 사기 문제, 뭐 테슬라에 대한 또 같이 닷컴 버블 때 있었던 전형적인 모습들이 막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겹쳤죠. 예. 많은 분들이 이건 과거 버블 장세에서 있었던 현상들이다. 이게 딱 그때와 이 오버랩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닷컴 때와 저희 지금 그 테크주들이 뭐 빅텍들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닷컴 버블 때의 기업과 지금 빅텍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익 성장률일까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바로 현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다 보니 뭐 현금 많은 기업 전 세계 기업에서 이러면 빅텍들이 그냥 순서대로 차지할 정도로 이런 정도가 되니까 당연히 닷컴 버블이라는 게 버블이었으니까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버블이란 건 뭐냐면 돈은 하나도 없는데 주가는 올라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익을 볼 그런 기간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주가가 올라가서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저희 빅텍들은 그거를 현금 보유나 그 다음에 5년간 5개 저희 빅텍 기업의 5년간 ROE 그러니까 그 이익 성장률 EPS가 성장한 것들을 보면은 2자릿수입니다. 5년 동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다만 그 니콜라 같은 그런 사기 사건들이 나타나면 보통 저희들이 이거 좀 분위기 그러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우연하게 좀 겹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말씀 주제 나눌 이 재정정책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지금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유동성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제 공급됐던 유동성이 더 이상은 이제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건데 빅텍은 사실은 금리하고도 많이 민감이 있지만 시장을 유지해주는 어떤 힘이 있을 때 더 오를 것 같은데 얘들도 얘들이 좋은 건 안다. 그런데 뭔가 시장에 가야지 가는 건데 이제 시장에 가는 거로는 유동성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 중에는 유동성 3가지로 봐야 좋겠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수년 동안 봐왔던 금리 내리고 돈 푸는 양적 완화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재정정책을 통해서 투입되는 유동성도 유동성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유동성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라 제롬 파월은 또 다른 유동성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유동성은 사실은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가 한국의 동학개미처럼 시장을 바치고 가는 존재로서 많이 존재감이 부각됐는데 이게 한국만 그랬으면 유동성이란 말을 감히 못 붙이겠는데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대로 있으면 예금을 받아도 마이너스니까 오직 선택이라는 게 사실 투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주식 투자밖에 없다는 같은 인식에 의해서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 유동성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기존에 말했던 통화정책의 유동성,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재정정책의 유동성, 또 하나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조차 우리도 지금 거의 50조, 60조를 얘기하고 있는 정도니까 이런 유동성조차 시장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늘 보던 유동성은 고갈되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뒤로 갈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제 재정 정책을 촉구한 것, 예. 이제 그 자체를 정부에게 새로운 유동성을 풀라는 어떤 네. 그 메시지로 네. 이제 이해를 하신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처음에 3월 달에 이런 급락 사태가 있었을 때 연준에서 막 내놨던 여러 가지 그 양적 완화 정책하고 여러 가지 것들 보는데 보면은 왜 그 회사채 매입이라든가 네. 거기에는 뭐 정크본드까지 네, 그 매입하는 게 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매입하기로 했던 그 규모보다 실제로 투자한 거는 아주 조금이라는 네. 이야기가 뭐 다 정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약속을 지키면 그만큼의 유동성이 더 공급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정확히 맞으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번에 FOMC에서 시장에서는 왜 더 추가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냥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준이 지금까지 지나간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정확하게 펼쳐온 그 통화 정책은 한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금리만 갖고 하는 정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채를 사주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까지 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양적 완화 단계라고 해서 M2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그 금리를 가동하고 그 다음에 국채나 이런 자산을 매입하는 것 플러스 재정 정책까지 쓰는 그런 정책을 MP3라고 말하는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게 그냥 지금 투입할 유동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쓸 걸 다 써서가 아니라 사실 따져보면 지금 그 유동성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멘트에서도 왜 그러냐 매달 800억 국채 사고 400억 MBS 사는 거 그대로 한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대로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연준이 발표하기를 지금 생각보다 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빠른 속도라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더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 얘기인 거죠. 부양책은 아주 강력하게 쓰고 있다는 뜻이고 또 지적하신 대로 이미 준비해 놓은 유동성에 비해서는 회사채 매입이나 정크본드 매입에 관련돼서 얼마 들어가지도 사실 않았는데 폴론엔젤 채권을 사는 것도 별로 사지도 않았는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안 쓴 게 맞고요. 그럼 도대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정책이란 거의 주체가 행정부다 보니까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게 많이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서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뒤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바이든이 당선되고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면 바이든은 원래 계획대로 재정 정책이라는 걸 쓰고 싶겠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닥치면서 한 달, 2달째 그 승인을 못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정 정책은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 제가 오늘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증명됐어요. 미국은 앞에서 쏟아부은 돈으로 이미 일정 부분 소비를 회복시켜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만 시켜주면 여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건 국채도 많이 발행해야 되고 재정 부채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백신이 나오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으니 일정 시간만 잘 버텨주면 사실은 미국은 훌륭하게 살려낼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합이 나왔을 경우 삐걱거리면서 오랜 시간이 가게 될 경우 시장은 경기는 이제 시간을 더 끌 수가 없어질 경우 연준은 그때는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던 유동성을 훨씬 더 쏟아붓는 정책들 예를 들면 올해 3월에 저희에게 대두됐던 정책들 중에서는 연준법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일본은행처럼 아예 주식을 살 수 있는 ETF를 살 수 있는 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사채 같은 경우엔 사지 않고도 시장이 움직여버려서 정리가 됐다면 그 돈들은 이제 또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사실은 보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나올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갔을 때
투입할 유동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왜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냐면 이전에 10년간의 양적 완화의 그 정책 레코드를 통해서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본인이 돈을 풀었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양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양보다 자산 가격을 높여놓는 데만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자산이 많이 있던 사람들의 금융자산 값만 올려놓는 이런 효과가 상당 부분 비율로 보면 더 크게 나타났던 아쉬운 점들을 이들은 평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이런 면에서 지금 유동성을 과하게 약속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6월 달하고도 비교해보면 그렇게 바로 개입할 만큼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걸로 평가되는 그런 면들이 같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 장 대표님은 이번에 연준 파월 의장이 발표한 여러 메시지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든가 조정장으로 가는 것 자체는 지금 좀 오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저희가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관련된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